또 뵙게 되네요. 사실 그래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드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맡겨두고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면은 지 맘대로 하죠. 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그러니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부려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통령을 부리기 위해서 이제 헌법도 만들고 선거제도도 만들고 오늘 같이 이제 지방자치의 문제도 이야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그런 그 지방 분권의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은 지방 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별 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지방 분권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마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르지만은 그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많은 주장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앞에 가서 주먹을 흔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한 발 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좋죠. 지방 분권 시대라는 거. 오늘 이야기는 그 분권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동네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같이 그냥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책이나 보는 사람들이 강의하기는 적합한 게 아닙니다. 실제 이거는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하고 고민하고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음을 웃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현실감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사실 지방 분권이 되면은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서울은 어떤 도시입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둬서 이름을 지어요. 우리는 인권 도시다. 우리는 환경 도시다. 우리는 음악 도시다. 그렇게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에 맞게 그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물론 꼭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생활 다 하죠. 그런 다른 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에 직접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어렵고 내가 뭔가 고민에 빠져 있고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이 하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인권이라는 두 글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죠. 인권이 뭡니까? 보통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나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인권은 나의 권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의 의무예요. 내가 온 동네 전 세계 뭐 70억 인구라고 합시다. 이 70억 인구 그 사람들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은 내가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나를 존중해 줄 것 아니에요. 내가 70억 인구를 모시고 살면은 70억 인구가 나를 모시게 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인권이거든요. 이제 인권 도시라는 거는 실제 이 도시들에서 인권 도시를 표방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더불어 같이 살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봉구는 그런 데가 있나요? 가로수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우장창창이라는 곱창 파는 그 점포 하나가 그 가수 하나하고 아이돌 가수하고 뭐 충돌이 있은 적이 있죠. 이제 점포를 빌려가 빌딩에 한 1층 그 점포를 빌려가지고
곱창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나 봐요. 그랬는데 그 건물을 어떤 그 가수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러니까 나가라 만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시위까지 일어나고 법정 다툼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요.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가 싸웠습니다. 집주인이 옳다. 자기 집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제 우장창창이라는 그 곱창집 그 주인이 옳다. 그럼 여태까지 피땀 흘려가지고 겨우 이제 정착해가지고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 가로수길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기 집주인들의, 건물 주인들의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야 손님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집값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임대료도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임대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것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식당 주인이 잘했다고 해서 그 동네가 번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그 동네가 번성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많이 팔아주고 소문 내주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럼 집값이 올라가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그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저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뭐 가로수길 2번밖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래도 2번만큼 요만큼의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가로수길이라는 길 하나 자체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소득이 조금 올라간다고, 집값이 조금 올라간다고 너 나가라,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같이 하자는 거죠. 인권도시라는 거는 뭐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의 주민들이 다 같이 존중받는,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울의 주인은 누굽니까? 서울 시민일 거예요. 그런데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또는 서울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라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제일 실망한 게 전에 말씀드렸나? 안하고를 돈 받고 팔아요. 횟집에서. 부산에서는 안하고를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산에서 광어 양식 해가지고 서울에 보내는 바람에 서울 사람들은 광어회를 먹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광어회를 먹는 바람에 그 돈으로 그 돈이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또 먹고 살죠. 이렇게 보면 서울의 주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자 동시에 서울과 더불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삶, 그 속에서 서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두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인권도시 개념인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말은 적혀 있습니다만은 크게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삶의 가치를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자면은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뭔가 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민해서 합심해서 없애보자. 또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보통 이제 법무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펴는 시행을 하는데요. 참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법무부에서 하는 다문화 정책, 그 이제 다문화 가족,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보면은 계속 그래요. 불러가지고 한국말 가르치고 김치 담는 거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뭐 보통의 경우 그렇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저기 동남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머니 고향의 문화와 어머니 고향의 그 요리, 음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은요, 다문화 가족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베트남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는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저 친구는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한국말이 조금씩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껴안아줘. 같이 껴안고 같이 살자.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쟤는 외가 쪽이 베트남이니까 우리도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고 제가 우리한테 적응하듯이 우리도 쟤한테 적응하도록 해보자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양쪽을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한국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 오 가르치고 베트남 오 가르치고 할 틈은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한국을 구를 가르친다면 베트남은 일은 가르쳐야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학생의 문화와 다른 그 다문화 가족 학생이 아닌 학생들의 문화가 들어 합쳐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인권 도시라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인권을 위해서 뭐 언제 이렇게 투쟁을 했고 기념비가 어디 있고 뭔가 기념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 사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그 동네를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권 도시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외국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르셀로나는 그 뭡니까? 바르셀로나는 뭐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누가 있어요? 메시가 있죠. 이제 세계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르셀로나에 있잖아요. 이제 바르셀로나 그 축구팀이 있거든요. 이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거 아십니까? 바르셀로나 시민의 것이에요. 시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돈 얼마씩 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팀이 있는 데잖아요. 사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바스크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몰라요. 스페인 정부한테 점령당한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음에도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랑코 정부, 독재 정부도 스페인에 있었으니까 그때 당했던 그런 억압들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걸 자기 도시의 특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압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공가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억압받으면서 고생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뭐 뉘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동네인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짜고 한판 벌렸고 옆에서 눈치 보다가 일본도 한판 벌렸고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고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이제 대서양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틀러인데요. 히틀러가 처음에 정당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약했던 동네가 이 뉘른베르크라는 데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여러 이제 유적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전쟁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정이 열리는데요. 연합군이 중심에 재판정을 2개를 열는데 그 하나가 동경에 열리고 동경 재판소가 열리고요. 일본 태평양 전쟁 전범자들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뉘른베르크에 이제 재판정이 열려가지고 히틀러 부하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명 이제 잡아 적혔죠. 하여튼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또는 소수인종들 또는 동성애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나쁜 죄악들을 저질렀죠. 이 도시에서 출발한 그 정치 세력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사람들은 가해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해자였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그 도시가 또 중심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화 운동도 하고 폭력을 추방하는 운동도 하고 또는 히틀러가 했던 그 나쁜 일들 사실 그 도시 입장에서 보면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념비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죠. 미국은 그 역사적으로 그 수치스러운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흑인들을 차별한 거. 흑인 차별의 역사들을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시민들이 그런 행사 같은데 참여하게 만들고 다 같이 그러니까 시민이 전부 같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라고 외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뭐 인권도시라는 게 뭐 다른 어떤 뭐 큰 행사를 해서 뭐 그거 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픔 그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아팠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뭡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팠던 어쨌든 자기들의 경험을 반성을 하고 그렇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세계 모든 인류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도시들이죠. 뭐 서울시도 이렇게 하겠다. 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또 5.18이 있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인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정도 요 근래 이제 또 다시 시작되겠네요. 저 동남아에 있는 인권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 불러가지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인권이라는 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추구하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100%는 다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비록 바쁘더라도 내 호주머니 돈이 조금 아깝더라도 내가 그걸 그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단결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참 그 어떻게 보면 한번 참조해 볼 만한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로자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르헨티나 그 정부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사실 이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가 실종입니다.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안 나타나요. 독재 정부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디서 살해돼가지고 시신을 내버리고 하던 뭐 그런 상황들이죠. 이제 그런 역사들 다시는 밟지 말자. 물론 아르헨티나 국가 차원에서도 그걸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지역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나서서라도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그 아르헨티나가 사라질 때까지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보자. 뭐 그렇게 했던 형태죠.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시의회라든지 그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그 예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예산도 배정하기도 하고 주민 활동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이제 시민단체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지방자치 단위에서 뭔가를 했던 게 이제 뭐 저번에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법을 만든 우리나라 2300개 법령 중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법은 유일하게 이것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인권 조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제 저거 핑계대고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꼭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법이라든지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만들거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또는 행정부 관료들이 만들죠. 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필요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를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안으로 만들고 다른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서명받아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이거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만든 유일한 경우죠. 사실 그 전에 참여연대에서 이제 서울시 광장조례 같은 것들을 주민 입법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서명받아가지고 10만 명 이상 서명받아가지고 시의회에 내보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부결이 돼버리고 서울시가 안을 만드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발의는 했습니다만 실제 통과된 거는 서울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민이 발의하고 주민이 통과시킨, 사실 뭐 주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명받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사실 이게 법령 같은 것들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안을 만들거든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 장애인 단체가 또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모여가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이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회에다가 입법청원을 했는데요. 입법청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정부안이 나와가지고 정부안이 통과됐는데 이 정부안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든 안이 내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부안은 장애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개념을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신체나 정신에 뭔가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게 장애라고 규정을 합니다. 장애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근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든 안을 보면은요,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신체나 정신에 뭔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걸 이유로 사회가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지 못하게 뭔가를 장벽을 쌓아놓은 거, 그게 장애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거죠.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거 올라가기 어려워요. 자, 이랬을 때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러 가는데 투표소가 2층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 있어요. 무엇이 장애입니까? 내 다리가 아픈 게 장애라고 하는 게 정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만든 법안에는 어떻게 된다면은 내 다리가 아픈 게 장애가 아니고요.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동사무소가 장애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은 나한테 뭘 하고 네가 뭐 다리 아프면 다리 안 아프게 고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보고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게 그게 정부 정책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게 사실 법이라는 게 저도 뭐 법을 전공합니다만은 다르고 다르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누가 안을 만들고 누가 기초를 하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휙휙 달라져요. 참 저는 로스쿨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계약을 할 때 항상 계약서는 자기가 써야 돼요. 상대방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다르고 다르거든요.
내가 쓰고 상대방이 읽어보고 도장 찍는 것하고 상대방이 쓰고 내가 읽어보고 도장 찍는 것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해석하는 거 보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겨우 아주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진짜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심지어 정교조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정교조 선생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뭐 그런데도 이제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통과시켰을 때 이 그 학생들이 학교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도 안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이 교육청 안에 담기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어려움들이 지금 이제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상당히 자랑할 만한 뭐 그런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대한민국 행정이 급진적으로 변화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거였습니다. 여기 이제 청주시 정부 행정정보 공개 조례입니다. 사실 옛날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는데, 세금을 내거나 또는 뭐 나보고 이주를 하라거나 뭔가 그 처분을 하는데 왜 그런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왜 우리 동네가 무슨 지구로 지정돼야 되는지, 버스 노선은 왜 그렇게 결정돼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거든요. 깜깜이 행정이었죠. 그런데 지방의회가 만들어지고 지방자치가 만들어지고 이제 청주시의 의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청주시 의원들이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고 뭘 할지는 모르겠고 고민하다가 일본을 가보니까 저렇게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주민이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은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그 자료를 주게,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번역하고 조금 고쳐 가지고 시의회에 통과시킨 게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입니다. 물론 청주시청에서는 이게 뭐냐 하고 다시 빠꾸시켰어요. 빠꾸시키니까 청주시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대부분에다가 이거는 그 청주시청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해가지고 제소도 하기도 하고, 뭐 결국은 중간에 이제 요양원에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지니까 전국이 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청주 가보신 분 계세요? 별로 큰 도시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청주 한간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하여튼 조그마한 도시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정보를 공개하게, 주민이 요구하면, 시민이 요구하면 정보를 공개하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아직 미국이라든지 저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조금 그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요번에 3기인가? 이제 서울시 정보공개위원회 돼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첫 회의를 한대요. 이제 뭐 하는데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샤인 액트라고 해서 햇볕법이라는 그런 이름의 법을 만듭니다. 햇볕이라는 법. 모든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다 공개해야 돼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회의하다 보면은 화장실 가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누구 이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면은 꼭 따라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 그때 왜 반대했어? 아, 그거 반대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내용까지 공개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잡담 나누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뭐 무슨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또는 뭐 그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공개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유보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바로 이런 그 조약, 그러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민이든 또는 국민이든 누구든지 행정정보는 그 공개할 걸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시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더 앞당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국가 운영에 미친 영향 가장 큰 걸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5손가락 안에 넣고 싶어요. 지방의 발의에 의해서 전국의 행정체제를 바꿔버린 거죠.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청주시 의원들은, 시의원들은 가볍게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가 전국을 바꾼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 강북구에 이제 그 감동노동자 건강사업 같은 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중요하진 않죠. 뭐냐면요,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그렇고 뭐 구청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그 다음에 재선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잘못 보이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승진하거나 하니까. 근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뽑아준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학생인권 조례 하다 보면 그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복도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라라는 학교 규칙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다니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학생이 오면은 학생 발을 본대요. 실내화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근데 그걸 어느 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조항을 없앴답니다. 아무거나 신어도 괜찮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만 그때서야 복도를 다니는데 학생이 오면은 얼굴이 보이더래요. 발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비슷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자기 공천해 준 사람이 누구고 대통령이 누구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를 뽑아주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민을 바라보면서 만드는 사업들이죠.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여기는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죠. 자기 관내에 감정 노동자들이 많다면은 또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을 보면은 이제 고객의 비위를 주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 고통이라는 것도 상당히 크죠.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는데 자기 비위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비위 맞춰주고 그 사람이 신경질 내도 웃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해도 그저 예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에서부터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지역의 장이 그런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열어놓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옛날같이 임명적식의 그러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죠. 관치 시대라고 한다면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망원시장은 골목 상권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최선봉에 섰던 시장이죠.
저 망운동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옆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막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대형 슈퍼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 그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는 그 홈플러스 같은 거 못 열게 만들고요. 이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점에서도 뭐 어떤 그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게 그러니까 시장에 있으면 보통 시장에는 장사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주로 여자들이 많죠. 왜 그런가요? 하여튼 몰라요. 뭐 그거는 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자들이 장사를 하지만은 실제 장사하는 공간은 아주 작아요. 조그마한 자판 하나 깔고 앉아 있거나 점포라고 해도 아주 좁은 데죠. 누워봐야 겨우 몸 하나 눕히는 그런 정도 크기.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일어서가 있거나 이제 움직이거나 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봅시다. 그 이제 우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근골격계라고 그러죠. 뼈하고 근육 같은데 이제 그 무리가 오게 되고요. 뭐 허리 아프고 뭐 아이고 이거 비만 오면은 아니 비만 오는 것도 아니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딱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한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과 그 구청과 그 다음에 지역 뭐 그 단체들 전부 어울려 가지고 이제 그 건강 진단하고 건강 상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 같은 것도 갖다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제 당연히 행정 담당하는 곳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상인 시장을 그 전담하는 그런 의사도 있고 뭐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상인회가 있고요. 시민단체, 그 지역단체죠.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문제가 있으니까 뭐 헬스 같은 그런 거 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상인 여성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같이 이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울려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거죠. 그 뭡니까? 옛날에 요즘도 그런가 하죠. 그 새마을 금고 같은 데서 그 뭡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동전 바꿔주고 지폐 바꿔주고 그러고 이제 그 예금 접수해주고 현금 받아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는 은행이죠. 그죠? 동전 바꿔주는 수레. 그것과 비슷한 건강 수레를 만듭니다. 여기는 이제 청진기도 있고 간단한 응급약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 간호사, 뭐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겠죠. 시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지나가면서 할머니 뭐 전에 약 그거 다 드셨어요 묻기도 하고 또 보면은 허리 아픈 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묻기도 하고 또 뭐 기침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진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시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앉아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요. 자리를 못 비워서 병원에 못 가서 몸이 아픈 것도 있죠. 시간이 나지 않잖아요. 손님이 계속 오는데 언제 병원에 찾아가요? 병원 가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의사가 그 건강수레 끌고 바로 지나가면은 바로 진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아픈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바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약 아니면 파스라도 하나 붙일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형태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바로 옆에 자기의 건강 관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저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은 문재인 아니라 뭐 어느 누구라도 청와대 앉아갖고는 생각 못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큰 사업도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그 아이디를 짜내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제 일 많다고 인상 쓰시는 수도 있겠지만은, 보건소 입장에서도 아주 그 사업 성과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관내 주민들이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가지고 꿍꿍 앓고 있는 것보다야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치료해 줌으로써 전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방자치는 행정자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건 행정자치는 어느 지방자치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제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결정하는 것.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컨셉이 뭐냐면은 우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예요. 사실 우리라기 하면 뭐하죠? 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죠? 근데 이 강의, 지방분권 아카데미 강의에 관한하는 우리예요. 뭐 한모라는 교수가 와가지고 떠드는데 헛소리 같다. 저 사람 다시는 부르지 마. 라고 할 때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 의자가 너무 딱딱하다 고쳐달라 바꿔달라고 할 때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뭐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거죠. 나라님이 사실은 뭐 대부분은 그렇죠. 뭐 나라님이 워낙 수탈을 해가고 그 있는 사람들이 워낙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들이 돌돌 뭉쳐가지고 뭔가 한번 저항해보자 하는 그 스트레스부터 시작이 됐던 거는 분명합니다. 여 근래 오면서는 뭐냐면은 그냥 뭐 무슨 회사 무슨 장사꾼들이 내놓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음식이라고 봐봐야 조미료 막 들어가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유기농으로 한번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미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죠. 그 성미산 마을 운동은 유명하잖아요. 그 출발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조금 가정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애를 키워야 되는데 혼자서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어울려서 같이 키워요. 여러 명이 어울려서 같이 키우면 키우기가 조금 편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기저귀를 사더라도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성미산 그 자치운동이죠.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바로 그렇게 어느 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거. 바로 그걸 이제 우리는 우리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어렵게 설명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그냥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공통의 이해 재산을 공유하는 집단 또는 동일성 공통점을 짓는 집단, 뭐 이제 공통의 가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표가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게 우리죠. 그런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집행하자,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자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공동체고 그때부터 자치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뭉쳐진 사회, 그 이제 보통 이제 뭐 회사 같은 걸 저런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한 지역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뭉쳐지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감하는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회, 그걸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뭐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마을 공동체가 있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살다 보니까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부산이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이제 그거를
그 좁은 의미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살다가 이런 문제는 내 혼자 했으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처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중에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협동조합 하면서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 생활협동조합, 뭐 무슨 협동조합 합니다만은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뭉치는 게 아니죠. 뭐 그러니까 반찬거리를 사기 위한 협동조합, 생협으로 뭉치지만은 그 반찬거리 사는 걸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교육도 하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찬거리 생산하는 데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모여서 축구 대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이익이나 가치를 위해서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존해 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협동조합 또는 뭐 그런 운동을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을 공동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같이 공동체가 되고 자치가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한다면은 협동조합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협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사실 뭐 이제 생활협동조합인데요. 그럼 반찬거리 같이 사는 거죠.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생활에 필요한 소재들을 같이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환경 친화적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인가, 이런 거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우루과이 협상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는 합니다. 우루과이 협상 때문에 사실 이게 그 뭡니까 먹거리 시장이 그 세금 없이 막 열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음식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거죠. 뭐 그냥 자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슈퍼마켓에서 계란값이 어떻게 올라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계란을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고 뭐 그 가격을 주고 사 먹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체로 그 이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뭐니까 이 그 자치 분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은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우리 이웃들이죠. 우리 이웃들이 같이 사는, 지리적으로 같이 사는 이웃들도 공동체이지만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도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의사결정의 단위들을 만들어 나가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치분권의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만 하기로 할게요. 네. 그럼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이 그 지방분권 아카데미 과정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